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네. 산골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초가집 마루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시아버지 김영감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비비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김영감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다. 연이은 흉년과 병치레로 가진 것이라고는 이 초라한 집 한 채뿐이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접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였다. 비록 가난한 집안끼리의 혼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님,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곧 집문서까지 넘겨야 할 판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집에 남은 쌀과 몇 가지 나물,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싼 사고를 구해와 정성스럽게 우려내기 시작했다. 얘야, 뭘 하고 있는 게냐? 시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머님, 장에 가서 국밥을 팔아보려고 합니다. 값은 싸지만 맛은 정성으로 채워야죠. 며느리는 밤새 우린 사골국에 정갈하게 다듬은 나물과 쌀을 넣어 진한 국밥을 끓였다. 비록 값비싼 재료는 없었지만 그녀만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들어간 국밥은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냄새가...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나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참 오랜만에 맡아보는 구수한 냄새구나.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시아버지께 첫 그릇을 올렸다. 먼저 드셔보세요, 아버님. 한 숟가락 떠먹은 시아버지 얼굴이 밝아졌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차례로 맛을 보더니 모두 감탄했다. 이게 그냥 남은 재료로 만든 게 맞냐? 시어머니가 놀라워했다. 정성이 가장 큰 재료입니다, 어머님. 다음 날 며느리는 커다란 솥과 그릇들을 짊어지고 장터로 향했다. 구석진 자리에 노점을 차리고 국밥 장사를 시작했다. 국밥 드시고 가세요. 정성껏 끓인 진짜 국밥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누가 알지도 못하는 여인네가 파는 음식을 선뜻 사 먹을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배고픈 남정네 하나가 다가왔다. 얼마요? 다른 곳의 절반값입니다. 남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맛도 절반일 텐데? 드셔보세요. 남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둥그레졌다.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남자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우더니 엄지를 치켜들었다. 이 국밥 참 별미로구나. 내일도 오리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노점에서 번듯한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다. 장사가 조금씩 잘 되어가던 어느 날, 며느리의 국밥을 시샘하던 다른 국밥집 주인이 음모를 꾸몄다. 곡식 장수와 짜고 썩어가는 쌀을 싸게 팔아 손님들이 배탈이 나게 하여
장사를 망치려 계획한 것이다. 아주머니, 이 쌀은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다른 곳 절반값이에요. 곡식장수가 며느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평소보다 너무 싼 값에 의심스러웠지만 손님들이 늘어나 쌀이 많이 필요했던 며느리는 고민 끝에 그 쌀을 샀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틀 후 큰일이 일어났다. 며느리의 국밥을 먹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배탈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집 국밥을 먹고 배탈 났어요. 저도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동안 줄을 서던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다. 며느리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평소 돈이 없을 때마다 공짜로 국밥을 주곤 했던 가난한 노인이 다가왔다. 울지 마시오. 그런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혹시 요즘에 쌀을 어디서 샀소? 며느리가 곡식장수에 대해 말하자 노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사람 말이요? 내가 장터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알게 됐는데 저쪽 국밥집 주인과 자주 붙어 다니더구먼. 며칠 전에 둘이서 뭔가 꾸미는 것 같더군.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본 것을 증언했다. 결국 곡식장수와 못된 국밥집 주인이 짜고 한 짓임이 밝혀졌다. 이런 나쁜 것들,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고 곡식장수와 못된 국밥집 주인은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이웃들은 며느리를 위로하며 말했다. 대개 잘못이 아니야.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앞으로는 이 집 국밥만 먹을 거야. 이런 일로 포기하지 마시오.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며느리의 국밥집을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고 정직한 며느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이웃들이 도와줘서 진실을 밝혔으니 잘 되어야지.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국밥집은 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점심때면 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 덕에 집안이 완전히 살아났구나. 시어머니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복덩이 며느리를 들였더니 집안이 일어났구나. 이제 김씨네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화목한 집으로 소문이 났다. 국밥 장사로 번 돈으로 집도 수리하고 시부모님께도 좋은 옷을 해드릴 수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난했던 집안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집이 되었고 며느리는 모든 이의 칭송을 받는 현명한 며느리가 되었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것도 큰 것이 되고 어려운 일도 쉬워지고 사람들과 나누면 진정한 행복이 오는구나. 며느리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임서방의 아내를 탐한 지주 박찬봉. 임서방이란 가난한 농부가 함경남도 흥원 땅 사랑산 기슭에 초가삼간 집을 짓고 아내와 다정하게 살고 있었다. 소장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어휴, 이 땀 좀 봐.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우리 애기와 당신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나는걸. 우쭈쭈쭈쭈.
이른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임서방은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와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임서방의 소원은 열심히 일해서 눈맞이기라도 장만하는 것이었다. 여보,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당신하고 우리 애기하고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 조금만 참으시게. 아내는 그런 남편이 든든하고 믿음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땅 지주인 박찬봉한테 다녀가라는 전갈이 왔다. 임서방은 혹시 땅이라도 내놓으라고 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뭐 때문에 지주 어른이 당신을 오라고 했을까요? 아내도 지주가 불렀다는 말에 걱정하는 눈치였다. 글쎄, 별일 아닐 거요. 금방 다녀오겠어. 임서방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지주 박찬봉에게 한달음에 달려갔다. 임서방,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불렀네. 무슨 부탁입니까? 임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양도에 땅이 좀 있는데 자네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게. 원 세상에 자네 말고는 보낼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면서 박찬봉은 거나하게 약주와 음식을 대접하며 평소와 다르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박찬봉에게 약주도 한 잔 얻어먹고 기분이 좋아진 임서방이 집에 돌아왔다. 지주 어른이 무슨 일로 당신을 불렀대요? 아내가 근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 지주 어른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더라고. 마양도에 가서 땅을 좀 보고 오라더군. 내가 제일 믿을만 하다며 그 일은 내가 꼭 해야 한다고 그러네. 내년에는 농사 지을 땅도 더 주겠다고 약조했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다. 아니, 안심했다기보다는 농사 지을 땅을 더 준다는 말에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년엔 지주 어르신 도움으로 땅맞이기라도 살 수 있겠는걸요? 그래,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겠어. 우리 애기가 복덩인가 봐.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먼. 임서방은 아기를 받아 안고는 아기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아참, 얼마나 걸려요? 멀진 않지만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사나흘은 걸리겠지? 그렇죠. 저는 당신 떠날 채비를 챙겨야겠어요. 다음 날 임서방은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아내는 아이를 업고 사랑산 꼭대기에 올라 남편이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그날 밤 아기와 함께 잠을 잤다. 결혼한 후 남편과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던 아내는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고 쓸쓸했다. 한밤중이 되자 남편이 걱정되었다. 그 거친 바다로 배를 타고 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무사히 잘 돌아오겠지? 그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잖아.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안심했다. 마양도는 동네 사람들도 수시로 들락거렸으니까. 아침이 밝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바람부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내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르신, 어쩐 일이신지요? 임서방이 집을 비워서 찾아왔소이다. 내 부탁으로 심부름을 갔으니 그동안 내가 보살펴 주겠어. 아닙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아니요, 부담 가질 것 없어. 마땅히 내가 할 일이지. 그러면서 박찬봉은 임서방 아내의 자태를 흘깃흘깃 훔쳐보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임서방 아내의 고운 모습에 반해서 엉큼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부부는 그런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찬봉은 그 다음 날도 찾아와 쌀자루와 엽전 꾸러미를 놓고 돌아갔다. 이거 임서방 오면 주려고 했던 건데 먼저 받으시오.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지주에게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렸다. 이렇게 챙겨주는 지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아내는 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 남편의 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올 리 없었다. 속이 시커먼 박찬봉이 임서방 아내를 빼앗을 속셈으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자 사람을 시켜 임서방을 바다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는 눈을 뜨면 아기를 등에 업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남편이 타고 간 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돌아오는 것이었다. 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왜 아직도 안 오지? 아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르신, 그이가 왜 아직 안 올까요? 사나흘이면 온다고 했는데요. 걱정 마시오. 아마 일이 늦어져서 그런가 보. 혼자 간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시오. 내가 있으니 마음 놓으시오.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도 박찬봉은 수시로 드나들며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아, 아닙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뺐다. 박찬봉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어깨를 감싸는 듯 툭툭 치더니 살인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박찬봉이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는 점점 불안했다. 박찬봉이 날마다 드나드는 것도 무섭고 올 때마다 뭔가 야릇한 미소를 짓는 그 모습도 싫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주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달포가 거진 다 되었다. 어느 날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내의 눈에 남편이 타고 갔던 배가 보였다. 저기 배가 온다. 아가야, 아빠가 이제 오시나 보다. 아내는 아기를 들쳐업고 집을 향해 정신없이 뛰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안 오신다냐, 아가야? 아가야. 아내는 아기를 부여안고 살인문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그때 기다리던 남편은 오지 않고 박찬봉이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남편은요? 그게 사고가 있었소. 박찬봉은 아내에게 임서방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으며 지금까지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한 채 오늘에서야 배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임서방의 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만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아내는 아이를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다음 날 박찬봉은 다시 초가삼간을 찾았다. 밤새우러 눈이 퉁퉁 부어오른 임서방의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생겨 뭐라 할 말이 없어.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니 당신과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어떻게 하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할 생각이나 하시오.
아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아내는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등에 업은 아이가 보채기라도 하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때마다 박찬봉이 집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막무가내로 변했다. 그날은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내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 혼자 몸으로 어린 것하고 어떻게 살겠는가? 나한테 오면 호강시켜 줄 테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보따리 싸게. 어린 것도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임서방의 아내를 품에 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아내는 지주의 품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말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내일 다시 오겠네. 박찬봉은 헛기침을 하며 일어나더니 순순히 돌아갔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운 아내는 아기를 부둥켜 안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모습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내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젖을 물렸다. 작은 입으로 오물거리며 젖을 빨던 아기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임서방의 아내는 동이틀 무렵 아이를 업고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다. 남편이 떠나간 바다를 바라보는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난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아가야,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아내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넘실대는 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 후 남편을 그리다가 바다에 몸을 던진 임서방 아내의 슬픈 사연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절보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사람과 살면 되잖니. 이초씨는 슬하에 아들 형제를 두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나이차가 많았다. 20살에 결혼한 이초씨는 큰아들을 낳고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늦지막이 늦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늦둥이 석현이가 2살 무렵에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 형님과 결혼한 형수 순양이는 현모양처였다. 처녀 때부터 워낙 성품이 좋아 아들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두었다. 그러다가 이초씨의 아들과 인연이 닿아 혼례를 올리고 시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지만 갑자기 신랑이 변을 당하여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된 새댁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식 잃은 시부모 앞에서 그 슬픔을 내색할 수 있겠는가? 설상가상 시부모마저 시름시름 앓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끝내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5살 작은 아들 석현이 걱정에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다. 아가야, 면목이 없지만 너한테 석현이를 부탁하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석현 도련님을 잘 돌봐주겠어요. 순양이 시댁에 들어올 무렵 석현이는 2살이었다. 형수와 만난 석현이는 형수를 워낙 잘 따랐다. 순양도 어린 도련님을 자식처럼 돌봐주며 귀여워했다.
석현은 엄마보다 형수한테 엎여 있는 날이 더 많았고 어떤 때는 형수하고 자겠다고 보채서 형수가 데리고 잔 적도 있었다. 그런 석현과 순양이 가족을 모두 잃은 것이다. 순양이 눈물을 흘리면 석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형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에 매달렸다. 형수님, 울지 마요. 제가 자라서 형수님 잘 돌봐드릴게요. 그런 석현이를 볼 때마다 순양은 시댁을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다행히 시부모가 물려준 재산과 널찍한 집이 있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석현이도 형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순대도 믿을 정도였다.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고 석현도 자라서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순양은 시동생을 일찍 장가보내 집안의 대의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매파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부모 없이 형수하고 산다는 게 걸림돌이 되어 혼담이 깨졌다. 어느 날 저녁 부르지도 않았는데 매파가 찾아왔다. 좋은 자리가 나왔다네. 순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파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어느 누군지요? 색시감은 몇 살이고요? 시동생이 아니라 자네 혼처야. 순양은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대로 됐습니다. 시동생이나 좋은 혼처가 있거든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양은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들었다. 그 마을에 호라비가 딸과 단둘이 사는데 딸이 아비 걱정이 돼서 시집도 못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호라비는 다름 아닌 순양의 오라비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순양의 집에 들락거리면서 순양과도 가깝게 지낸 사이 아닌가. 순양이 시집 갈 때쯤 그 오라비 친구도 정혼을 했다고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속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지만 속으로 은근히 관심이 있었다. 순양은 딸이 있다는 말에 그 집을 찾아가 딸 이화를 만나보기로 했다. 이화는 단아하고 얌전했다. 오랜만에 만난 오라비 친구는 몸이 건장하고 얼굴에 정이 뚝뚝 흘렀다. 20년 전에 봤던 사람 좋은 그대로였다. 그는 순양을 보자 캐캐 묵은 지난 추억을 들먹이며 반가워했다. 순양은 이화를 만나러 온 목적을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이화의 두 손을 잡고 청상 과부가 된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고 나서 이런 제안을 했다. 내 시동생은 17살이고 과거 공부 중이네. 성격도 좋고 땅도 많고 부유하지. 시동생한테 시집 오면. 그때 이화가 순양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 혼자 두고 제가 시집 가면 아버지는 누가 챙겨주지요? 그때 오라비 친구가 한마디 거들었다. 이화야, 아비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시집 가거라. 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리고 머뭇거리더니 한마디 했다. 나는 이 사람과 살면 되지 않니? 하며 순양을 가리켰다. 마침내 혼담이 무르익어 이화와 시동생 석현이 가약을 맺었다. 이화와 석현은 아버지와 형수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순양은 시동생 석현을 끝까지 보살펴주기로 시어머니와 약속했다며 시동생 먼저 장가를 보냈다. 그 후 그들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다. 산삼 때문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밭에 나간 등만은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우직하고 성실하지만 산골에서 자라 아는 게 없는 숙매이란 게 흠이라면 흠이었다. 큰일이구먼.
이거 베려면 아직 더 있어야 할 텐데. 등만은 아침에 나올 때 마누라가 하던 말 때문에 종일 우울했다. 마름꾼 영감이 도지 빨리 내라고 야단이에요. 오늘도 찾아올 텐데. 등만은 올해 밭에다가 담배를 심었다. 팔랑귀를 단 등만이 돈 좀 더 만져보겠다고 남의 말만 듣고 산 밑을 빌려 담배를 심은 게 화근이었다. 열흘은 더 있어야 뵐 수 있을 텐데 칠복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등만은 애꿎은 남 탓을 하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혼자 몸으로 머슴살이 할 때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왔는데 장가를 들고 보니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다. 등만은 머리 위에 달린 상투가 원수처럼 느껴졌다. 마누라를 얻었더니 고생이네. 장가만 안 갔어도 나 하나 먹고 사는 건 일도 아닌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일하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두들기며 산밑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등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게 뭐지? 산 밑 밭에서 삐죽한 줄기가 보이는데 이파리 사이로 새빨간 열매가 달려 있었다. 등만은 가까이 가서 줄기와 빨간 열매를 만져보았다. 이거 신기하구먼. 뭔지 좀 캐봐야겠다. 손으로 흙을 살살 파헤쳐보니 허연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잘 뽑히지 않았다. 이왕 파기 시작한 것이니 들고 온 호미로 흙을 파내고 뽑아보니 무같이 허옇고 굵은 뿌리가 두 갈래로 뻗어 있었다. 잔뿌리 끝을 조금 씹어보았다. 으아, 쓰다 써. 이게 뭐지? 그걸 버리려다가 등만은 문득 생각했다. 본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으니 혹시 알아? 약이 될는지. 그래서 버리지 않고 그 뿌리를 망태기에 넣었다. 그런데 주변에 그 풀이 더 있는 게 아닌가. 등만은 그것도 마적해서 망태기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게 뭐예요? 생긴 건 무 같은데 이파리가 다르네요. 쓸데없는 것 캐지 말고 담배부터 배워야죠. 마름꾼 영감이 오늘도 다녀갔어요. 계속 미루면 내년부턴 다른 사람한테 넘긴대요. 큰일이군. 내가 내일 만나서 사정해 볼게. 등만은 귀찮은 듯이 대꾸하고서 망태기에서 캐온 뿌리 3개를 꺼내서 소쿠리에 담아 마루에 늘어놓았다. 다음 날 마름꾼 영감이 찾아왔다. 등만이 집에 있었군. 도저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다들 벌써 냈는데 자네만 안 내고 있잖아. 며칠 더 있어야 담배를 빌 수 있구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 부자 어른이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여. 나만 중간에서 곤란하다니까. 그런데 영감의 눈에 소쿠리에 담긴 뿌리가 들어왔다. 등만이 저거 어디서 났나? 아, 어제 담배밭에서 갰지요. 혹시 약이라도 될까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 어디 좀 보세. 영감은 그것을 번쩍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침을 꼴깍 삼켰다. 저거 나한테 주게. 도시값은 내가 대신 갚아줌세. 등만은 당장 내주려다가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자 영감은 당장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말했다. 저걸 나한테 주든가 당장 도지를 내든가 알아서 해. 뿌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마름꾼 영감을 돌려보내고 등만은 칠보기를 불러 캐온 뿌리를 내보였다. 이거 어디서 난 거요? 담배밭에서 갰지. 이게 뭔데 그려? 산삼이요, 산삼. 크기를 보니 수백 년은 됐겠네.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산삼이란 말이요? 그래서 영감이 그랬구먼.
이거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요. 도지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등만은 그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박부자에게 가져갔다. 이 귀한 산삼을 가져오다니. 그래, 이거 어디서 났나? 산 밑에 있는 담배밭에서 캐었습죠. 그러자 박부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여기 놓고 가게. 귀한 물건인데 돈을 주셔야죠. 그러자 박부자가 화를 냈다. 돈은 무슨 돈? 내 땅에서 캔 건데 내 것이지.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 등만을 밖으로 쫓아냈다. 며칠 후 박부자가 출세를 하려고 강원 감사에게 수백 년 묵은 산삼 세 뿌리를 진상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내 산삼을 갖다 주고 벼슬을 하려고 해? 등만은 그 길로 원주 가명으로 길을 떠났다. 감사어른을 뵈려고 왔소? 누군데 감히 감사어른을 뵙겠다는 거냐? 관리가 나와 등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감사어른께 올린 산삼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관리가 들어가더니 잠시 후 감사에게서 들어오라는 지시가 내렸다. 산삼이 내 것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소인이 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한테 없구나. 한양 이대감 어른께 보냈다. 등만은 이제 오기가 나서 갈 때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한양 이대감을 찾아 나섰다. 몇 날 며칠 밤을 걸어서 온 등만의 거짓골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그대에게 무슨 볼 일이 있단 말인가? 장터에서 이대감 댁을 물으니 모두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대감집 문을 두드린 건 어둠이 깃든 저녁 시간이었다. 누군데 대감마님을 찾는 거요? 하인 둘이 나와서 험악한 얼굴로 물었다. 강원 감사께 받으신 산삼의 주인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이런 정신없는 사람 봤나? 이 늦은 시간에 헛소리하고 있네. 썩 물러가라! 하인들은 발로 차며 그를 내쫓아버렸다. 하지만 등만은 발길로 차이면서도 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고집을 부렸다. 그때 대청마루에 나와 있던 대감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말했다. 대문간에서 왜 그리 소란하냐? 좀 알아보거라. 자초지종을 들은 대감은 들이라고 하인에게 말했다. 대감마님이 들어오랍신다. 만약에 허튼 짓을 했다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랑채에서 만난 이 대감은 당대의 세력가답게 근엄하고 위엄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래, 강원 감사가 보낸 산삼이 내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등만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산삼을 얻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말했다. 홍천에 산다고? 네 성이 무엇이냐? 전주이시라 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자세한 건 모르옵니다. 전주이시라고? 아비 함자는 아느냐? 그건 모르옵고 원주에 살다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대감은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얘기는 잘 알았다.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집으로 내려가거라. 등만은 대감댁에서 대접을 잘 받고 다음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이대감댁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대감마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문 앞에서 험상궂게 대하던 그 하인이 왠지 공손한 말투로 그를 대하는 것이었다. 나가보니 교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등만은 어리둥절한 채 교자에 타고서 한양 이대감을 찾아갔다.
등만을 만난 이대감은 그 앞에 놀라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넌 내 아들이다. 젊은 시절 원주 감사로 있을 때 만난 숙현이가 네 애미다. 내가 한양으로 돌아온 뒤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다. 다 내 잘못이다. 이대감은 생각에 사로잡힌 듯 눈을 감았다. 한양으로 올라오너라. 편히 살 수 있게 해주마.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살던 곳이 제겐 가장 편한 곳입니다. 이대감은 등만이 사는 마을에 넓은 논밭을 마련해주고 커다란 기와집도 지어주었다. 등만이가 한양에 가더니 무슨 일이 있나? 글쎄 말이야. 지난번엔 원주 가명에서 관리들도 다녀갔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등만의 집을 쳐다보며 서로 수근거렸다. 다 산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등만은 그렇게 대답했다. 미모의 첩자와 2명의 동거인.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에는 언제 그런 살벌한 전투가 있었는지 정막만 감돌 뿐 평화롭게만 보였다. 이따금씩 들리는 산새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들릴 뿐이었다. 그때 부관이 헝클어진 머리에 남노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계집애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장군, 이곳이 근처를 헤매고 있어 데려왔습니다. 나이는 갓 20살이나 넘었을까.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얼굴과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언제부터 돌아다녔는지 여자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넌 누구냐? 여자는 벌벌 떨면서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다. 전 미금이라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긴 사지를 넘나드는 험악한 곳이다.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한 것만도 다행이구나. 불쌍한 계집이니 들여보내 밥이라도 한술 먹이거라. 신라 장군 이찬은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부관은 여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과 잘 곳을 내어주게 했다. 백제가 신라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 상황이었다. 대비하지 못했던 신라군은 관산성이 함락되며 고전을 거듭했으나 전열을 가다듬고 백제군과 치열한 일전을 벌이고 있었다. 제군들 생각은 어떻소? 적의 수요가 저희보다 많으나 지쳐있는 듯하니 금은까지 기다렸다가 양면으로 적을 기습 공격하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장군. 좋소. 마도부장과 고관부장이 군대를 이끌도록 하시오. 마도부장은 월전리로, 고관부장은 외곽으로 침투하시오. 장군은 군막에서 제장들과 긴밀하게 전술을 논의했다. 한편 여자의 소문은 진영에 금방 퍼져나갔다. 누더기를 갈아입고 단장을 하니 초라하고 남노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진달래 꽃봉오리처럼 화사한 선녀가 천상에서 내려온 듯 했다. 그날부터 미금은 이찬을 받들게 되었다. 갈 곳이 없다면 오늘부터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찬은 그날부터 그녀를 옆에 두었다. 미금은 시골 처녀 같지 않게 아는 것도 많고 기품이 넘쳐 흘렀다. 똑똑한 계집이었다. 글도 아비에게서 배웠노라고 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아비어미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남아 문정걸식을 하며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는 미금이라는 아름다운 여자의 향기에 그만 푹 빠져들고 말았다.
미금을 얼마나 아꼈던지 1,000원을 주고 바꾸라고 하여도 바꾸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10여일이 지난 뒤 여자가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렸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자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고, 여자가 사라지자 이찬은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었다. 금음날 밤이 돌아왔다. 신라군은 계획한 대로 한밤중을 틈타 양동작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신라군은 불의의 일격을 당해 크게 패하고 말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백제군이 길목에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혁 장군께 원군을 요청해야겠소. 이찬은 그 길로 원군을 요청하러 달려갔다. 어서 오시오 장군. 오시노라 수고하셨소. 그런데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베푼 술자리에 나타난 여자를 보고 이찬은 깜짝 놀랐다. 너는 미금이?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 놀라는 이찬을 김혁 장군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다. 장군, 아는 계집이요? 놀라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형이여, 이찬 장군을 전에 뵌 적이 있느냐? 소인은 모릅니다, 장군님. 저는 저 장군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마 전부터 이곳에 와서 시중을 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닮아 장군께서 착각한 것 아니요? 이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보다 원군 요청이 급선무인 까닭이었다. 이찬은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하게 원군을 요청했다. 우린 고구려군을 방어하러 가야 하오. 당장 지원할 여력이 없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밀려오는 적들을 방어하기에 병사가 너무 부족하오. 이찬은 절망한 채 진영으로 돌아와 전열을 정비했다. 백제군의 매복에 당해 상당수의 병사를 잃어 남은 병사로 밀려오는 적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 부관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장군, 백제군이 몰려옵니다. 모두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우자. 밀려오는 백제군을 바라보며 이찬의 군대는 최후까지 물러서지 않을 각오를 했다. 그때였다. 진군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김혁 장군이 1만의 원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타난 것이다. 자, 진격하라. 한 명도 돌려보내지 마라. 신라군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빼앗겼던 관산성을 되찾고야 말았다. 장군께서 어떻게? 고구려군을 방어하러 간다고 하시지 않았소? 그러자 김혁 장군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무의 첩자가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그리 말한 것이요. 이찬 장군의 병력만 남아있는 줄 알아야 마음 놓고 쳐들어올 것 아니오. 그 향이라는 것 말이오. 아참, 장군은 미금이라고 했지. 아마 두루 돌아다니면서 군세를 염탐할 심산이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장군이 다녀간 후 이상해서 그 아이의 움직임을 감식해 했어. 우리가 출병하기 직전 도망치려는 걸 붙잡았어. 그 계집의 이름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이 세상엔 없어. 도망하는 백제군의 모습을 바라보며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아름다운 장미엔 가시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이찬은 초라한 모습으로 막사를 찾아온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와 수상한 행랑아범. 이른 아침부터 굵은 장대비가 앞마당에 사정없이 떨어지더니
어느 틈에 큼지막한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비가 계속 내리자 안성댁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이 비는 언제나 그치려나. 이러다 올해 농사 다 망치겠네. 이천 최부잣집으로 시집온 안성댁은 딸아이가 두 돌이 지날 무렵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안성댁은 재혼할 생각은 아예 꿈도 안 꾸고 무남동녀 외동딸만 바라보며 금지 오겹으로 키웠다. 안성댁, 그 젊은 나이에 어찌 혼자 살려고 그래? 저 윗마을에 괜찮은 선비가 있다는데 생각 좀 해봐. 형님, 그런 말을 하시려면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말아요. 저는 미선이 놔두고 팔자 고칠 생각 없어요.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여주댁의 말에 안성댁은 정색을 했다. 안성댁의 그런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입을 떼지 않았다. 안성댁의 지극한 딸사랑은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다. 새끼새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어미새의 헌신을 보는 것 같았다. 안성댁은 가진 논밭이 많아 소작료를 받아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지만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걱정이었다. 이제껏 미선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것마저 시집가면 어찌 혼자 사누. 딸이 시집간다고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에 밥맛도 없었다. 이웃마을 박생원집 훤칠한 둘째 아들과 정혼을 하고는 좋다고 제절되는 딸을 보자니 괜히 신세 타령이 나오는 것이었다. 에구, 키워놨더니 시집 간다고 저렇게 좋아만 하네. 제 어미 속도 모르고. 그래도 딸 앞에서 내색은 할 수 없었다. 미선아, 시집 가면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한테 잘해야지. 알았어요, 어머니. 시집 갈 생각에 들떠있는 딸을 보며 서운함이 밀려왔다. 혼자 남은 어미 걱정은 안 되나 보네. 어미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외동딸은 박세원집 둘째 며느리가 되어 안성댁을 남겨두고 떠났다. 혼자서 외롭게 사시는데 중신이라도 서볼까요? 중신? 주책이네 아지매. 그런 말 마소. 박물장수 아지매의 말을 듣고 안성댁은 처음엔 순사리를 쳤다. 혼자서 독수공방이 웬 말이래요. 지가 좋은 사람 소개해드릴게요. 안성댁도 처음에는 극구 만류하더니 어느 순간 슬그머니 못 이기는 제안은 눈치였다. 어디 사는 어떤 양반이랍니까? 걱정하지 마시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하나 나무랄 것 없는 점잖은 선비요. 아지매는 자식도 없이 호라비로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를 안성댁과 엮어주었다. 얼마 후 안성댁 집 행랑채에 집안일을 돕는 행랑아범이 들어왔다. 언뜻 보아도 마기를 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중매징이 말맞다나 점잖고 학식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외동딸 미선이가 시집간 지 채 1년도 못 되어 혼자가 되고 만 것이다. 간밤에 멀쩡하던 신랑이 다음날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고 시댁에선 신랑 잡아먹었다고 구박을 해대며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어머니, 제 팔자가 왜 이렇대요? 어머니는 가엾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죄인처럼 말했다. 미안하구나. 내 팔자가 기구에 너까지 이렇게 되었나 보다.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렇게 미선의 친정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그런 상황에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 성실한 행랑아범이 있어 여간 든든하지 않았다. 어느덧 3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행랑아범은 외동딸 미선이에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아저씨, 그만 쉬세요. 알았어. 이것만 하고. 미선은 그동안 입고 있던 소복을 벗어던지고 노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어머니를 따라 장터 나들이도 다녀왔다. 아저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나들이도 다니고. 미선아, 아니다. 안성댁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다. 그런데 장터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미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별당으로 거처를 옮기더니 안채 출입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미선아, 무슨 일이냐? 별당을 찾아가 안성댁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미선이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밥도 찬물을 시켜 별당으로 가져다 먹더니 언제부턴가 그마저도 식욕이 없는 듯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끝내 들어 눕고야 말았다. 얘야, 왜 그러느냐? 안 되겠다. 의원을 불러야겠다. 용하다는 자리꼴 의원이 미선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의원 날이 무슨 병입니까? 글쎄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가슴에 열이 많구려. 안성댁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열을 내리는 데 좋다는 약을 구해 먹였지만 백약이 소용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장수 아지매가 집에 들렀다. 평소에도 박물장수 아지매와 흉금을 터놓던 미선이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속내를 박물장수 아지매에게 한참 털어놓았다. 그 내용인즉 이러했다.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려고 앞마당에 나왔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한참 후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한 남자가 재빨리 밖으로 나오더니 행랑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제야 미선은 어머니와 행랑아범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슴에 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더니 끝내 드러눕고 말았다는 것이다. 미선의 얘기를 듣고 난 박물장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양반은 행랑아범이 아니라우. 호라비로 살던 선비를 내가 중신을 섰지. 딸도 출가한 마당에 언제까지 수절하며 살아야겠소. 어머니도 여자야. 그 얘기를 듣자 미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별당을 나온 박물장수는 안채로 들어갔다. 따님의 병을 고칠 묘안이 있습니다. 아지매, 그게 정말이요? 박물장수는 안성댁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닥거렸다. 며칠 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장정둘이 별당 담을 넘어 미선을 보쌈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가을 추수도 끝나고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 어느 날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미선이가 번듯한 새신랑을 데리고 친정에 찾아온 것이다. 음양의 조화를 거스르면 병이 난다는 아짐의 말이 맞네. 안성댁은 딸과 사위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잘 들어왔구나. 꾸벅하고 자라는 사위를 바라보며 안성댁과 행랑아범은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청렴한 관리의 엉큼한 속셈. 활을 잘 쏘는 나중거리란 무관이 왕을 호위하는 선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제주 목사가 임기가 끝나고 마침 들어오는 중이었는데 무관이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약 제주 목사가 된다면 청렴하게 고을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크게 한미천 잡을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나? 동료들은 어리석은 소리라며 그를 비웃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하며 말한 자를 찾자 준걸이 감히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자복했다. 소신이 한 말이옵니다. 청렴하게 다스리는데 어찌 크게 한미천 잡을 수 있으며 그렇게 큰 탐욕을 부리면서도 어찌 청렴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고. 준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저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사옵니다. 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특별히 그를 제주 목사에 제수하면서 일렀다. 그대는 가서 청렴한 다스림과 만고의 탐욕을 이루도록 하라. 그렇지 못하면 망령되이 뱉은 말에 대해 죄를 물을 것이다. 준걸은 명을 받고 물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많은 양의 밀가루를 사서 누렇게 치자물을 들여 커다란 광주리 여러 개에 나누어 담아 말에 실었다. 그 나머지 짐이라곤 달랑 옷가지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조정에 하직 인사를 드리고 시중 드는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제주로 떠났다. 제주 목사에 부임한 준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했고 불필요한 잔치를 베풀지 않고 매관 매직이나 관리의 부패를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에게 진상되는 토산품도 일절 받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다스리니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역사 이래 처음으로 청렴한 관리가 나왔다며 칭송하였고 관내가 두루 평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가 갑자기 몸에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대더니 내실로 들어가 신음을 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병세가 더 나빠져서 식음을 전폐하였고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신음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향리와 관리들이 조석으로 문병을 했으나 아무도 목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현감들과 각 고을의 토관들이 찾아와 간곡하게 건의했다. 병세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이 고을에도 의사와 약이 있을 텐데 어찌하여 치료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가 한참 후에 겨우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병에 걸려 집안의 재산이 병을 치료하는 약값으로 모두 들어갔어. 병을 치료한 뒤로 거의 20년 동안 다시 발병하지 않아서 다 나은 줄 알았소. 이제는 치료할 길이 없으니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 사람이 재차 물었다. 무슨 병이며 치료약은 무엇입니까? 사또의 병환이 이와 같으니 읍과 촌을 막론하고 병만 낫는다면 재물이 아무리 든다 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약을 구해올 것이니 바라옵건대 약의 처방을 지시만 해주십시오. 목사가 말했다. 피부질환이 온몸에 퍼져 있어 천염이 두려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네. 치료약은 우황이라네. 우황 수십 근으로 떡을 만들어 온몸에 두루 바르고 매일 서너 차례 새 약으로 바꾸어 붙이기를 4, 5일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네. 전엔 집안이 그나마 부유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결국 이 때문에 재산을 당진하고 말았으니 어디서 다시 우황을 구하여 붙일 수 있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이 고을은 우왕이 생산되는 곳이니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토관들은 곧 밖으로 나가 즉시 명을 내려 모든 지역에 알렸다. 목사께서 이처럼 병을 앓고 계시니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마땅히 온 힘을 다하여 구해야만 할 것이다. 하물며 이 약은 바로 우리 고을의 토산물이어서 귀하지 않은 것이니 모든 백성은 양에 상관없이 있는 대로 바치도록 할지어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우왕을 바치니 하루 사이에 모인 것이 몇백 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목사의 하인은 백성들이 가져온 우왕을 받아 대바구니에 담았고 그걸 한양에서부터 싣고 왔던 치자떡과 바꿔치기 한 뒤 매일 치자떡을 그릇에 담아 땅에 묻으며 말했다. 근처에 오면 독이 오를지도 모르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같이 하기를 여러 날 하니 병세가 점점 차도가 있었고 곧 일어나 업무를 보게 되었다. 전처럼 청렴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다가 임기가 차서 그가 돌아가니 제주 백성들은 비를 세워 그의 덕을 기렸다. 구하기 힘든 병약인 우왕은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이었고 따라서 제주에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준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미리 치자떡을 준비하여 병을 핑계로 묘안을 짜낸 것이었다. 토관들과 백성들은 치자떡을 멀리서 보고 우왕으로 착각했으며 그로 인해 그는 청렴한 척하며 속으로 한미천 잡았다고 한다.